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성격이나 감정이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이거 한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역발상 경제 전호겸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홧김에 소비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홧김에 소비는 안 하고요. 홧김에 뭘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딱 보기에도 뭔가 홧김일 것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그렇지 않나요? 보통?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충동적으로 소비하는 걸 홧김 비용이라고 그쵸. 경제 용어로도 쓰는데요. 실제로 좀 신경질적이거나 예민하면 돈을 좀 많이 쓸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어때요? 저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그 미국 노스웨스턴대랑 그리고 영국 런던대가 미영 공동 연구팀이요. 영국과 미국에 거주하는 2,133명의 실험 자원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거래한 네. 200만 건의 거래 중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 쓴 지출 비용을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할 때 개방성, 양심,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 같은 5가지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분석했거든요. 근데 굳이 1년의 그 긴 기간 중에 크리스마스 연휴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제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기이기도 하고 네. 소매업 분야의 연간 매출의 20% 이상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일어난대요. 특히 뭐 미국이나 영국 그러겠죠. 네, 그래서 소비자들의 성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고요. 그 분석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하고는 아주 다르게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휴일 동안 더 많은 돈을 쓰고요.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지출이 적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이 휴일 기간 동안 더 돈을 많이 썼다고요? 예, 그렇죠. 오, 뭔가 홧김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른바 우리가 속된 말로 지름신이 온다. 충동 구매를 하게 된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도 따로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찾다 보니까 재밌는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다음 소프트의 송기룡 부사장이 네. 트위터 10억 739만 건을 분석을 했더니 네네. 소위 말해서 충동 구매가 이런 지름신이 오는 시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하루 가운데 오전 11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9시, 새벽 1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왠가 봤더니 그러니까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는 회사에서 이제 출근을 보통 9시, 8시 하잖아요. 네. 회사 일하다가 점심시간 전에 잠깐 쇼핑 같은 걸 하고 오후 2시는 식사하고 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일하니까 뭔가 배도 부르니까 쇼핑을 사이트 들어서 구경을 하고 아하. 그리고 또 직장 생활 끝나고 와가지고 이제 보통은 6시에 퇴근을 하니까 집에 오면은 씻고 뭐 하다 보면 8시, 9시 되면 조금 몸이 편하잖아요. 그쵸. 그럼 그때 이제 한번 쇼핑몰을 또 들어가고 그리고 새벽 1시는 제 생각에 내일 직장 가기 싫으니까 인터넷에 뒤지다 보면 또 쇼핑을 하게 되고 이래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지름신이 내리는 거는 약간 자기보상적인 성격을 내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했던 이제 주제와 비슷한 건데요. 이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보통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생각나잖아요. 스크루지. 네. 그러니까 스크루지 동화 가장 유명한데 그 동화에 보면 스크루지가 보통 외부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고 굉장히 인색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아까 앞에 말한 그 미국 영국 공동 조사에 의하면 결과가 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양심적인 사람이 비양심적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양심적인 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양심적인 스타일은 보통 누가 이렇게 칭찬을 한다거나 뭐 음료수를 하나 준다거나 이러면 꼭 피드백으로 다시 사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연휴 기간에 양심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마웠던 사람들에서 선물을 많이 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받았던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베풀다 보니까 돈을 더 많이 써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드렸던 질문에서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이 지출이 조금 더 큰 많더라고요. 성향이 있다. 예. 그리고 개방성이 낮은 사람이 약간 좀 폐쇄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익숙한 것만 계속 선호하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더 지출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건 약간 좀 예외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방성이 더 높은 사람이 왠지 더 돈을 많이 쓸 것 같지만 그거 반대여가지고 저도 이거는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자기 보상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TV 홈쇼핑 업체들이 자정즈음에 비싼 가방
비싼 보석류를 그 즈음에 많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더라고요. 남편이 밤에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있어. 술 먹고 안 들어오고. 그때 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보상 심리로 큰 걸 좀 지르는 성향이 있다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TV 홈쇼핑에서 비싼 보석류를 편성을 하는 거라 집에 일찍 하더라고요. 들어와야 되겠네. 그게 다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네요. 지갑을 열게끔 하는. 근데 이제 화 혹은 분노 같은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도 좀 편견이 있다고요? 저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야기 이렇게 하다가 가끔가다 친구나 뭐 상사나 선생님 중에 이유 없이 버럭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가 속으로 쟤는 분노 조절 장애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노는 딱 분노, 화 이러면 느낌이 백해 무익하고 정말 쓰잘데기 없는 좀 부정적이긴 해요. 그렇죠. 이미지가. 그거 화내고 분노가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생각 외로 어떤 실험을 봤더니 이게 기능적인 효과는 조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험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텍사스 AM대 대학에서 뇌과학 연구팀이 약 한 1,400명을 대상으로 분노, 즐거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 반응과 중립적 감정 상태를 유도한 다음에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도전적 목표를 설정해서 실험을 해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한 그룹은 약간 어려운 수준의 단어 퍼즐을 풀게 했고요. 또 다른 집단은 우리 스키 비디오 게임 혹시 아세요? 옛날에 어렸을 때 오락실 가면은 스키 타는 게임 있었잖아요. 네네. 뭐 좌우로 움직여야 되고. 맞습니다. 그 게임은 일정 점수를 달성하도록 했고요. 또 다른 세 번째는 게임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비디오 게임을 하도록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개의 게임을 하고 봤더니 분노 감정이 유도된 실험 참가자들이 중립적 상태나 아니면 기분이 좋은 사람보다 더 목표에 빨리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막 이기려고. 그렇죠. 이번 판 깨려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분노 감정이 유도된 사람들이 오히려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목표 달성하는데 좀 유리한 면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간의 적정한 스트레스는 좀 필요하기도 한 거고요. 그게 목표 달성에 좀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근데 이게 사실 스트레스는 오래 가면은 안 되는 거고 언젠가는 계속해서 중간에 한 번씩 풀어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나 스스로 컨트롤하기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목표를 달성하는데 감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 기능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약간 더 목표의 달성에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아까 그 실험에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난 상태에서 단어 퍼즐 같은 걸 맞춰보는 건 잘하는 걸 봤더니 이게 중간중간에 부정행위를 많이 사용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재밌는 게 화가 난 상태에서는 부정행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가 주는 교훈은 이제 분노가 높은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문제 생길 요지도 많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분노보다는 좋은 기분을 가지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화가 있는 상태에서는 약간 좀 부정 행위를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그게 그렇습니다. 지속되면은 좀 어렵다. 예. 그러면 어떤 이제 스트레스를 좀 잘 활용을 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실험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제를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정말 세상에 다양한 실험을 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희노애락이 아까 말한 분노 같은 경우에 저는 진짜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나름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번에 또 깨달은 게 이제 스트레스 역시 진짜 백해 무익하다 생각했는데 나름 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요. 예. 영국 노티머 트렌드 대학 연구팀이요. 이제 실험 참여자들한테 가벼운 스트레스를 주고 네. 그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참여자들을 불러다가 막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 너 어제 뭐 했어? 뭐 해서 계속 스트레스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압박 면접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대부분 싫어하는 수학 문제를 풀게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제 보여준 거예요. 영상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푼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몇 정도 받았다고 자진적으로 쓰고 점수를 네. 매기고 네.
그 영상을 봤던 사람들이 쟤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받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점수를 쓰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점수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상대방이 보는 거랑 스트레스 점수가 비슷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나랑 정말 친한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 정도만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열받거나 상태가 안 좋은 걸 확인할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조차도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굉장히 생각 외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냥 제 3자가 봐도 티가 난다.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여기서 끝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봤더니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 이랬는데 저는 이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봤더니 이게 스트레스를 표정이나 몸짓 등 그러니까 그 비언어적 사인으로 보내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호의적으로 느낀대요. 그러니까 그게 막 분노, 화까지가 아니라 아니죠. 약간 적정한 스트레스 정도를 갖고 약간 긴장감을 갖고 있는 사람. 약간 힘들어하거나 그러니까 막 속으로 힘들어 이런 게 아니라 봤을 때 뭐 한숨을 쉰다거나 아니면 막 표정이 조금 힘들어 보이나 이러면 보고 있으면 호감을 느낀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협동심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얘는 굉장히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정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고 또 쟤를 좀 도와주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선을 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렇죠. 약간의 긴장감 혹은 약간의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맞습니다. 도와주고자 하는 호감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남한테 약점을 보이거나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안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네. 약해 보이니까.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여주면 상대방이 오히려 호감을 느끼면서 도와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너무 숨기려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약간의 지금 긴장 상태를 살짝 흘려도 좋다. 그렇죠. 그 심리학적으로도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누군가 이제 동질감을 느낄 때 네.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 무작정 맨날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적정하게 네. 할 필요는 있다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이게 칭찬에 대해서도 누구나 칭찬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역효과를 낼 때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약간 당황스러운데요. 보통 칭찬을 하면 100% 좋다 생각하는데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 히스 경영대학원 연구에서 해봤더니 참가자를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절반은 네가 내일 수학 시험 볼 건데 엄청 수학 시험 잘 볼 거야. 넌 수학을 잘하는 애잖아. 이런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한 그룹 학생들한테 야 네가 수학도 못하는데 내일 수학 시험 봐봐야 뭐 낙지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시켜 놓고 수학 시험을 보게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보기 전에 또 다른 그룹 학생들한테 우리가 내일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볼 건데 칭찬받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볼까 아니면 낙제받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들은 애들이 잘 볼까 이거를 또 체크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칭찬받은 사람 잘 보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결과를 봤더니 두 그룹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래가지고 다른 것도 해봤어요. 뭐 지구력 운동 경기, 상식 퀴즈, 뭐 인내력 시험, 심지어 윌리를 찾아라 퍼즐 게임까지 여러 분야를 다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해봤는데 네. 딱히 격려받고 잘한다고 이야기 들은 사람이 더 잘하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잘할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오히려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수학 잘하는 그쵸? 애가 잘 푸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아버님이 너는 나 닮아서 머리는 좋은데 이러면은 난 머리가 좋지만 공부는 안 해도 돼. 이런 생각 공부를 대부분 안 하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약간 또 역작용이 나기도 한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거, 너는 머리가 이거 말고 예. 그 사람이 너는 정말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라고 칭찬을 할 때는 타고난 거 말고 노력에 대해서 칭찬을 그러겠네요. 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서울벤처대학원 대학의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